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전 시간에 우리 중개대상물 공부하셨잖아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정착물, 여기에다가 35페이지에 있는 중개대상물 여부, 이걸 이제 가리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중개대상물 중에서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쪽을 공부하고, 그다음 1장을 마친 다음에 2장의 일부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목은 페이지 31쪽입니다. 자, 임목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개념부부터 한번 잡아봐야죠. 임목. 일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 일단 임목이라는 건 중개대상물이라는 건 틀림없는데, 그럼 임목이라는 건 무엇인가? 첫 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줄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임목의 정의니까요.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이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 나무에 대해서 등기를 하느냐 이거죠. 임목으로 등기를 하는 이유. 자, 임목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임목등기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임목등기부에는 당연히 표제부, 갑구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죠. 표제부라면 이 나무가 생립하고 있는 토지 소재지 또는 이 나무의 어떤 나무, 수량, 또 수목, 수종 이런 것들이 적히겠죠. 적힐 것이고, 그다음 갑구는 토지 임목의 소유자가 적히겠죠. 임목의 소유자. 자, 그러면 을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상권 어울립니까? 나무의 임목, 나무의 지상권 상관없죠. 지상권은 토지에 성립되는 거니까 지역권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전세권 나무 전세에서 뭐 하시게 상관없고. 그러면 담보권자 생각해 보시죠. 담보권의 질권은 아니죠. 이건 부동산이니까 질권은 동산에 성립되는 거고, 유치권 상관없고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당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임목을 등기하는 이유가 저당권이 목적이었다. 저당권. 한마디로요. 그 산림 자원에 대한 금융화 이게 목적이에요. 1973년부터 임목 등기가 가능했는데, 나무도 충분한 담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니까 나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당권 설정을 해서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그 임목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채권 회수하고 가능하다. 어쨌거나 임목의 최종 목적은 뭐다? 저당권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임목의 저당권이 목적이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만 한번 익혀두세요. 임목으로 등기가 가능한 범위는 일필토지의 전부에 성립해도 되고 일부에 성립해도 돼요. 이건 토지를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등기하는 거니까 한 필지의 일부에도 가능하다.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나무 종류는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임목의 등기 신청자, 시험이 나온 적은 없는데요. 한번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임목 등기 신청자는 일단 토지에 임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임목 등기할 수 있는 후보자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임목을 등기할 수 있다. 두 번째 후보자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설정한 자.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지상권자일 수도 있죠. 을은 또 병이 누구냐면요. 토지 임차권자인데, 토지 임차권자라면 갑으로부터 임차를 받을 수도 있고 을로부터 임차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임차권자일 수도 있다. 임목 등기 신청자는. 이 임차권자가 니은이에요. 니은에 괄호 열고 쓰세요. 토지 임차권자 이렇게 쓰세요.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자가 누구예요? 토지 임차권자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임차권을 등기한 건 아니에요. 등기한 건 아니면 이 토지를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 나무가 병거라는 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 임차권자라는 것을 누가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토지 소유권자나 지상권자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서 나무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디귿번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현장에 있는 나무가 네 거냐 내 거냐 이거 소송이 걸린 거죠. 소송이 걸려서 판결로 내 땅 이 나무가 내 소유임을 증명하는 사람도 임목 등기할 수 있다. 임목 등기 신청자 이 정도 그냥 익히고 지나가세요. 시험이 나온 적 없습니다만 언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 3번은 뭐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으려면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뭐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임목의 등기가 가능하다. 그럼 임목의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느냐 적혀 있네요. 그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가서 하고 내륙지방에 가서는 시군구청장인데 그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군요. 여기에 가서 임목 등록을 먼저 해라. 임목 등록을 먼저 해야 임목 등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서울시에 들어있는 구들은 자치구잖아요. 뭐 강남구에서 임목 등록하고 싶다면 강남구청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강남구청에 가서 나 임목 등록하러 왔다고. 그러면 임목에 등록을 하러 왔다. 이제 공무원이 반갑다고 그러겠죠. 어이구 내가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나무가 소재하는 소재지 또 나무의 수량, 수종 이런 거 적는 거죠. 뭐 이게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이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임목 등록 원부를 복사본을 떠줘요. 복사본을 떠두면 이걸로 이제 임목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임목 등록을 먼저 해야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줄을 좀 익혀두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나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임목 등록 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선부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된다고요. 이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가 10년간 보존해라.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외워보는 방법은 생각해 봤어요. 자, 임목을 입자를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 임목은 몇 년? 10년이다. 10년간 보존해라. 임목 등록 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선부서류는 몇 년간? 10년간 보존하세요. 입자를 뒤집으면 십자가 됩니다. 십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끔 나와요. 4번도 이게 뭐냐면 현장을 통해서는 이 나무가 등기된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토지 소유자 거라고 해볼게요. 나무가 토지 소유자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만 샀다고.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나무가 나한테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목 등기가 되면은 나한테 따라오지 않거든요. 이거를 토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다가 그 위에 있는 나무가 등기가 되면 이 임목에 등기된 사실을 적어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적어둘 것이냐 이거지. 토지 등기부도 이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와 임목은 별개의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니 갑구나 을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고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표제부를 통해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확인해 보면 임목의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임목 등기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임목 등기부를 떼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 여기 임목 등기 번호가 표시되는 걸 잘 알아야 되고요. 자, 5번도 뭐 출제된 지문이긴 해요. 그냥 이러고 그냥 대충 지나가세요. 임목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좋아요. 뭐 주로 알아야 되는 문장은 3번, 동그라미 3번 위에,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정도는 좀 잘 익혀놔야 돼요. 자, 임목의 독립성. 뭐 어려운 문장 아닌데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좋아요.
임목법 3조에 있는 법조문이에요.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임목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토지와는 별도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그 다음에 2번 토지 중요한 문장이에요. 2번은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토지의 소유권을 처분했다. 또 지상권을 처분했다. 그 효력이 임목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땅을 팔아도 지상권 팔아도 임목이 함께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뭐. 자, 임목의 저당권 가죠. 임목의 결국 저당권이 주는 목적이었잖아요.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임목에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하러 갔는데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산림이 화재로 다 꼬실려 버렸다. 풍수해로 넘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당권자가 대출을 해주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러니 임목에 저당권 설정을 하고 싶으면 그 임목에 보험 가입을 먼저 해라. 산림의 화재나 풍수해로 나무가 훼손되면 저당권자가 그 보험금에 미칠 수 있도록 저당권이 이런 걸 저당권의 물상대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에 뭐부터 해라? 보험 가입을 먼저 하라 이거예요. 다음에 2번은 참고하시는데요. 중요한 문장 아니에요. 저당권 목적이 된 임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 방법에 따라 그 임목을 조성하고 용립해라. 당사자가 누구냐면 그 임목의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주로 임목 등기하는 사람들은 조경업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무를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들. 그럼 당연히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내가 이 나무를 어떻게 조성해서 잘 용립해서 이걸 팔아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제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 방법에 따라 임목을 조성, 용립할 의무를 진다는 거죠. 이쁘게 잘 가꾸란 얘기예요. 물도 주고 잘 이뻐도 해주고 그런 얘기죠.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보통 나무는 건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예를 들어 저당권이 있다. 건물이 저당권이 있는데 건물이 철거되면 저당권 어떻게 될까요? 저당권. 소멸돼요, 소멸. 저당권이 미칠 데가 없잖아요. 철거되면. 콘크리트 쪼가리밖에 없는데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나무는 이렇게 베어내도 뽑아내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이 벌채된 임목에 여전히 미친다. 이게 중요해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올 테니까. 아까 위에서는 또 그 독립성의 동그라미 2번 문장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문장도 있었잖아요. 여기는 미친다예요. 나무는 가치가 있으니까 베어내도 그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미친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고 쉽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나무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생물인데 옆구리에 썰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아파 미쳐버립니다. 옆구리에 썰면 미친다. 옆구리에 썰면 아파 미칩니다. 그렇게라도 외우시고 어쨌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에 베어지면 저당권은 여기에 미친다. 이게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정답으로 주로 나왔어요. 3번 보고 있어요, 우리가. 3번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은 뭐냐면, 그럼 임목이 베어졌어요. 베어지면은 그 현장에서 반출될 수 있잖아요. 반출돼버리면 저당권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이 분리된 수목을 바로 경매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뭐. 다만 그 매각대금은 공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채권의 기한이 될 때까지는 공탁을 해두라 이거예요.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이 경매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좋아요. 4번도 3번은 그 앞에 두 줄만 잘 이해하면 충분해요. 두 줄만 잘 외워두시고 뒤에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 4번도 출제는 됐었는데 이런 거 틀리게 내는 문장은 아니죠.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상권자나 임차인은 저당권자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 토지 임차인은요. 토지 저당권자 승낙 없이 권리 포기 계약을 해지하지 마라 이거죠. 자, 5번 뭐냐면 법정 지상권이라고 메모해 두셔도 돼요. 뭐 당연하죠. 이렇게 토지와 임목이 동일 소유였다가 매매나 또는 임목의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달라질 때는 당연히 법정 지상권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좋아요. 치료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임목 다 공부했고, 임목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뭐 나올 때가 된 것 같긴 한데요. 나오면 이 정도 안에서 다 하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봤고요.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이라는 거, 또 광업재단이라는 거, 두 가지 남았는데, 네. 이 두 가지는 효력이 같아요. 거의 효력이 같기 때문에 공장재단 하나 잘 공부해 두시면 나머지는 광업재단은 공장재단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다. 자, 공장재단 위주로 공부하는데 공장재단은 뭐냐 이거죠. 걔네부터 좀 잡고 가야죠. 공장재단. 자, 공장이 있고요. 공장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각 건물, 각종 기계, 뭐 설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당연히 저당권 설정을 해요. 공장 운영할 때 저당권 설정해서 현금이 잘 돌 수 있도록 해주죠. 뭐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돌아오는 건 어음이 돌아오고 또 투자도 해야지, 원료도 사야지,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지, 현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건 어디냐면 건물과 토지죠. 토지인데 이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비싸요? 그 안에 알맹이가 비싸요? 당연히 알맹이가 더 비싸요. 지나가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 상가 건물의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값어치가 크지만 지나가다가 보시면 공장 건물 보시면 공장 건물이 그다지 견고한 건물이 아니고 굉장히 값어치 나가는 그런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각종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높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을 건물에만 설정했다가는 그다지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저당권이 알맹이에 미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된다면 이 공장 건물과 알맹이가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분리가. 한마디로 껍데기와 알맹이가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리가 되면 제대로 공장 운영이 안 되죠. 당연히. 공장 운영이 안 되는 거고 이걸 나중에 경매로 누가 받아갈 리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출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 건물과 토지만 가지고는 충분한 담보가 되긴 어렵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어떨까? 하나로 묶으면 토지, 건물, 각종 기계가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이걸 한 개의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것도 별도의 등기부를 만들 수 있다면 여기 을부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충분한 담보 가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도 공장의 분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를 한 개 부동산을 만들려면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죠. 민법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니까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이걸 가능하게 한 거고, 이걸 전체로 하나로 묶은 걸 우리는 재단이라고 표현하자. 재단. 그래서 공장에 있으면 공장재단이고 광산 쪽에 있으면 광업재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고, 그 밖에 뭐 다른 재단도 있습니다만 어업재단이나 항만농성사업재단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재단 중에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만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전체를 하나로 묶은 걸 우리가 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이것도 저당권이 최종 목적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따 동그라미 1번 시험에 안 나오지만 뭐 개념만 읽고 지나갈게요. 일단 개념 먼저 읽고 지나갈게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기업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은 괄호는 빼고 갈게요.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기업재산이며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군요. 좋아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권리예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며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알겠습니다. 이건 의의니까 그냥 이런 거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밑에 이제 공장재단의 설정과 구성, 이쪽에 이제 시험이 나올 것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밑줄을 쳐놓으시는데 거기 오타가 있어요. 오타 좀 수정할게요. 첫 줄에 보면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성물이라고 써있죠. 구성물을 삭제하고 공장이라고 쓰세요. 공장. 오타 났습니다. 자, 교차를 읽겠습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공장이 2개인 경우도 3개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2개, 3개 이게 공장을 묶어서도 하나의 재단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익혀두셔야 돼요. 여러 개의 공장으로 하나의 공장재단을 만들어서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자, 구성물은 거기 밑줄치세요.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구성할 수 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요.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다음에 주 열거된 것들의 전부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일부만 가지고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자, 기억번 읽고만 지나가면 됩니다. 토지 건축물, 토지 건물 가능하고 또 각종 기계, 기구, 전봇대, 전봇대도 되나 봐요. 우리 어릴 때 전봇대로 이미 많이 쓰셨잖아요.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뭐 그 밖에 부속물 이런 것도 있네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준부동산도 되고 지상권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 토지가 남의 거예요.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남의 땅에 지상권 설정해서 공장 건물을 지었다. 공장 사장님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전세권. 건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단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영세한 공장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건물도 내 것도 아니고 토지도 내 것도 아니고 간에 이제 각종 기계 설비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만 구성해서도 하나의 재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 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고가의 물건을 돈 주고 빌려왔어. 임차권. 지적재산권이 뭐냐면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의 전부나 일부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공장재단이다. 3번부터는 알아야 돼요. 3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재단에 들어간 구성물이면 당연히 다른 재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당권의 목적으로 재단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3번은 잘 알아야 되고 4번은 그냥 그 단어만 익히세요. 공장재단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뭘 내래요? 공장재단 목록이란 걸 내게 돼 있어. 공장재단 목록이라는 단어는 눈에 익혀놔야 돼요. 공장재단 목록에 뭐 목록을 자세히 써내라는 얘기죠. 뭐 자세히 써내라. 다음 5번은 이것도 참고하세요. 공장재단에 토지나 건물이 있어요. 이것이 공장재단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미등기 된 토지 건물이에요. 그러면 공장재단 설정 전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장재단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토지 건물이. 좋아요. 그 다음에 6번 뭐 이제 토지나 건물이 미등기일 때 방금 보존 등기를 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6번인데 6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만 한번 익혀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이쪽과 좀 잠깐 비교할 게 있는데요. 임목의 경우는 이 토지 등기부, 임목의 등기 여부가 토지 등기부 어디를 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표제부.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와 임목은 별개잖아요. 별개니까 이 임목이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는 토지 등기 여부 표제에 표시를 해놔요. 자, 그런데 이 공장재단을 보면은 이 공장재단의 전체 하나의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여기에 저당권에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단 안에 토지가 있고 재단 안에 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등기부도 있고 토지도 등기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따가 나오지만 이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당연히 재단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게 건물과 토지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이 토지와 이 건물이 재단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어디에 적느냐 이거죠. 어디에 적느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지상권이 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토지는 을 거예요. 을 거. 토지는 을 건데 공장은 갑 거고 이제 갑이 공장재단을 만들어요. 지금 갑이 공장재단을 만들어요. 그럼 토지가 남의 거잖아요. 그럼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이 을이 아니 갑이 지상권 설정했어요. 그럼 지상권이 어디에 들어간다? 재단에 들어간다 이거죠. 재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 등기부에 어디 있어요? 을구에 있죠. 을구. 이 토지 등기부 을구 지상권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재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게 돼요. 기록하게 되고, 자,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소유권 어디 있어요? 갑구에 있죠. 갑구에 있으니 건물 등기부 어디에? 갑구에 이 소유권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재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구와 을구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당 구라고 표현해요. 해당 구. 그게 6번이에요. 읽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기관은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공장재단의 구성물의 등기기록, 구성물 등기기록이 뭐냐면 그 공장재단 토지 건물이라고 메모하시면 돼요. 구성물에다가 토지 건물의 등기부에 어디에다가 해당구, 갑구나 을구, 해당구에다가 이 토지랑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된다 이거예요. 다시 등기관이 공장재단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 어디에다가 갑구나 을구, 어디라고 했어요? 이걸 해당구, 여기에다가 이것이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7번 갑니다. 공장재단 분할이 뭐냐면 아까 이 하나의 재단 안에 여러 개의 공장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에 있었던 문장이잖아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해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하나의 재단에 공장이 2개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이거를 2개의 재단으로 분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2개의 재단으로 분할 가능하다. 이렇게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분할.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 주어야만 가능하겠죠. 뭐 이게 분할했는데 가치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동의를 해줄 리가 없고 저당권은 계속 거기 각각의 재단에 따라가야죠. 그게 7번이에요.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한 개의 공장재단에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재단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저당권자가 동의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거지. 자, 그럼 8번은 합병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재단 2개 합치는 거죠, 뭐. 이렇게 재단이 따로따로 2개가 있는데 이 2가지를 합치는 걸 합병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칠판을 보고. 만약에 한쪽에만 저당권이 있다. 한쪽에만 저당권이 있다면 이걸 합병하는 거 문제 있을까 없을까요? 합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별표재단, 세모재단을 합병했어요.
합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 이 별표에 있는 저당권이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그럼 저당권 입장으로 볼 때는 손해볼 거 있나요? 없죠. 오히려 덩치가 커진다면 뭐 반갑죠. 뭐 반갑지. 그런데 여기는 저당권 K가 있고 여기는 저당권 Y가 있다. 뭐 이런 경우도 합병이 될까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뭐 누가 선순위고 누가 후순위가 될 거냐 이거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이 두 개의 재단에 각각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합병은 된다 안 된다? 합병은 이런 경우는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장재단 합병 읽어보겠습니다.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해 하나의 공장재단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둘 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재단으로 합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 7번, 8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물론 5, 6, 7, 8 전부 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 없는데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임목은 아까 임목 같은 경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문제 나왔었는데 이 공장재단의 경우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하지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주로 이제 지문으로 출제됐었는데 지문으로 출제된 건 다음 페이지 것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광업재단은 거기 참고하시고 저 밑에 3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효력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이 주로 시험이 뜨고 있어요. 지문으로 나온다면. 물론 통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쪽을 가장 잘 낼 거라고 봐요. 자, 1번. 자, 제가 광업재단은 아까 공장재단 똑같이 문제 푸시라고 그랬어요. 자,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좋아요.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다. 이겁니다. 전체가 부동산이고 자, 이 해도 이어서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 후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공장재단은 일물 일권주의의 원칙이라고 예외라고 얘기해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공장재단은 원래 이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인데 이거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이런 게 묶어서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만든 거잖아요.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저당권이 목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 실현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실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장재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이걸 몇 개월만 참아주겠다고. 10개월. 아까 임목에서 10년이라는 게 있었죠. 10년. 임목 등록 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첨부서를 10년간 보존하라고. 우리 입자 뒤집으면 십자 된다고 그렇게 외웠잖아 아까. 10년. 여기는 10개월.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선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을 소멸한다. 마침 양쪽 다 10이니까 뭐 이건 어렵지 않겠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 동의 얻으면 임대할 수 있다. 동의 얻으면 재단 전체를 임대할 수도 있대요. 3번이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있는 부분만 몇 줄 쳐보세요 한번.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 여기까지만 양도 그 다음 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읽으세요. 하지 못한다. 다시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이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체가 몇 개 부동산? 한 개 부동산이니까 이 안에 구성물을 내 마음대로 재단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근데 왜 그것만 읽었냐면 그게 주로 출제되고 있고요. 나머지 다 읽을게요. 자, 공장재단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씩 들어서. 자, 이 안에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니 이 안에 구성물, 건물 내는 거 해볼게요. 이 안에 구성물을 내 맘대로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가 뭐냐고요? 이 건물에만 별도의 저당권 설정한다 만약에. 그럼 나중에 건물만 경매되면 건물만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도 안 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하게 되면 이 건물만 별도의 소유권 상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하지 못한다 이거야. 한마디로 이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이 안에는 구성부를 하나씩 쏙쏙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지 말라는 얘기지 뭐. 꽃감 빼먹듯이 빼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건 양도예요, 양도. 전체 하나 부동산이니 이 안에 구성물을 분리해서 내 맘대로 양조하지는 못한다. 다만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이 안에 구성물을 뭐 할 수도 있다. 임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임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놀고 있다고요. 노는이 뭐예요? 임대를 내서 차임 받으면 저당권자가 볼 때 뭐 치러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오케이 해주면 이 안에 구성물을 재단과 따로 별도로 임대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뭐. 자, 4번.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아, 그 3번하고 안 헷갈리게 조심해야 되겠네.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데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이 안에 구성물을 뭐 할 수는 있다고요? 분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푸셔야 돼? 이건 이제 3번, 4번 안 헷갈리게 하려면. 내 맘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의 얻어내면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풀이해야 되겠죠. 다시 내 맘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다만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내면 분리할 수는 있고 이렇게 동의 얻어서 분리를 해냈다면 당연히 공장재단 저당권은 그 분리된 구성물에 대해서 미치지 않아야 되죠.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광업재단은 공장재단하고 똑같이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뭐 아직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파트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는. 임목의 경우는 한 5년에 한 번씩은 나왔었다고요. 나왔는데 지금 한 6년째 안 나왔기 때문에 임목은 나올 때가 된 것 같고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공장재단의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시험이 안 나왔어요. 단독으로는. 지문으로 낸 적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냐 이것만 주로 물었고요. 지금까지 해서 우리 뭘 공부했냐면 1장을 다 공부해요. 1장. 1장 전체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법의 목적,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6가지 순서대로 하시면 뭐 중개업, 중개 우리가 공부했던 순서가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거기다가 중개대상물로 와서 토지, 건축물 공부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까지 이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36페이지부터 들어있는 문제는 스스로 잘 풀어보셔야 돼요. 과거에 나왔던 지문도 많이 들어있고 해설을 워낙 꼼꼼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문제와 해설만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내용은 별도로 막 읽어나면서 찾지 말고 찾으면 힘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문제를 학습하실 때는 문제와 해설 위주로 공부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시고 다음 2장 들어가는데 이번 시간에 2장 1절까지 할 예정인데요. 44페이지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예요. 공인중개사 제도를 공부하는 거죠. 우리 이제 총칙을 공부했잖아요. 공부했으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이제 등록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개공이 된 이후에 하게 되는 중개업들 쭉 배우려면 일단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되는 첫 번째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공인중개사 제도는 이제 이 2장은 3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절은 3절, 4절 정도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이 제도가 작년에 신설된 제도예요. 문제, 이걸 통으로 하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험 절차. 자격시험의 절차를 공부하고요. 자격 취득의 절차까지. 세 번째는 교육제도.
이렇게 합격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개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교육에 관한 내용, 이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장기 신설된 제도라고 그랬고 한 문제가 꼭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하여 자,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어디에다가요? 국토교통부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이것도 틀려요. 둘 수 있다요. 좀 치사하긴 한데 이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를. 뭐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꼬박꼬박 하는 위원회는 꼭 두어요. 꼭 두는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소집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진 않고 어떤 안건이 생기면 그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이런 표현을 잘 알아놔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다. 다음 심의상 4가지 중요해요. 심의상 4가지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워볼게요. 공부선수 이 4가지를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이 뭡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는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수,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공부선수. 심의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꽤 높고. 양그라 3번 중요해요. 양그라 3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알아야 할 수 있는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전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16분이나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시행 기관장이 16분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죠. 각 지역별로 시험의 일정이나 내용 등이 달라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려면 누군가는 시험을 대신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이 뭐예요? 공. 심의위원회, 심의상의 1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니 양그라 3번 중요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결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점에 관한 사항을 다 준비해두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기만 해서 결국 따르기만 해서 통일성 있게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구성 갑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보실 텐데 모든 위원회는 항상 위원장을 포함한다고 표현해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7월 11일 교요세요. 7월 11일 7월달 가면 잘 외워져요. 7월달 가면. 그리고 항상 홀수로 구성해. 홀수로. 그래야 표결이 가능하거든요. 7명, 11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누구예요? 국토부 제1차관. 다 알아야 돼, 이런 것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아니에요. 보통 장관이 위원장 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 제1차관. 국토부는 제2차관도 있나 보죠. 자, 오른쪽에 위원. 위원은 거기 밑줄이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게 국토부에 둘 수 있는 위원회잖아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는 거예요. 밑에 위원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동그라미 1번만 제가 읽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국토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냥 공무원이라는 얘기인데 공무원.
그 8번 밑에 보면은 양가로 3번 임기 있죠. 임기. 거기 가까이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무슨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임기가 따로 없어요. 그 공무원이 그 직에 있는 한 계속되는 거고요. 그 공무원이 사는 사람으로 교체되면은 그때 그 위원이 바뀌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모습 여러 번 보시게 돼요. 보통 무슨 위원회에서 공무원인 사람은 임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 빼고 2년이고 웬만하면 2년이에요. 위원회 중에. 위원들은 대부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뭐 당연한 거고. 간사. 보통 뭐 위원회 심부름하고 위원장 보좌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항상 간사는 누구랑 친해요? 위원장하고 친해요. 위원장이랑. 그래서 위원장이 국토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지명한다. 자, 구성은 잘 알아야 돼요. 자, 구성 보셨고 3번은 제척, 기피, 회피. 이게 뭔가 보죠. 한번. 일단 밑줄 치세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그 사람을 빼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번만 읽고 갈게요. 1번만. 동그라미 1번만.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위원이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뭐 헤어졌었나 보죠. 어쨌거나 위원이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회의를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이익 당사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 사람 뭐 빼고 해야지. 빼고. 그래서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가 쭉 적혀 있는 거죠.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 그냥 넘기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도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자, 동그라미 1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할 것이고 당연히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거지. 네. 2번하고 3번은 좀 알아야 한다고 봐요.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라는 건 본인이 잘 알겠죠. 그러니 스스로 그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3번이 별표. 국토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왜 국토부 장관이 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위원의 임명권자 있잖아요. 그러니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익혀두시고요. 자, 밑에 위원장의 직무 지나가실게요. 1번은 참고하시고 2번만 읽어볼게요. 2번만. 동그라미 2번은 익혀놓을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무슨 일인가 모르겠지만요. 뭐 잡혀갈 수도 있고. 이럴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나중에는 부위원장이 있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요. 근데 여기는 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다 위원이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7명, 11명까지. 그리고 여기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은 위원장이 미리 지명했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운영. 1번 회의 소집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또 2번은 어떤 위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총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틀리게 내기도 해요. 그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죠. 거기를 바꿔내기도 해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러면 틀립니다.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3번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숫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적어도 언제까지 알려주라고요. 회의 7일 전까지.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통보해주고요. 안건을 통보해주고.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갑자기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내겠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까지? 7일 전까지 통보해줘라.
숫자 7을 외우기 쉬운 것이 아까 위원의 구성이 있죠. 7명, 11명. 아까 7명 그랬잖아요. 여기는 7일 전까지. 마침 7자가 2번 나와요. 7자가 2번. 7명, 11명, 이건 7일 전까지. 자, 수당 밑에 세칙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일장 총칙에서 임목과 그다음에 공장재단을 공부하셨고 그다음 2장 시험제도,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 이제 시험제도와 교육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